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끝자락에 찢어지게 가난한 13세 홍도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홍도가 7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홍도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으며 끼니를 굽는 것은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도 술로 지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어린 홍도는 아버지도 없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지만 무조건 살고 싶었습니다. 하여 어린 홍도는 산에서 땔감을 모아 팔아 겨우겨우 하루 한 끼는 먹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이었죠. 홍도는 나무를 하다 비가 와서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 나무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움츠리고 덜덜 떠는 소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왜 여기에 있어? 다친 거야? 발목을 삐끗해서 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춥고 자꾸 졸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눈을 감고 자려고 하였죠. 여기서 이렇게 자면 위험해. 안 되겠다. 나한테 업혀. 홍도는 소녀를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선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는데 소녀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홍도는 소녀가 자고 있을 때 살짝 치마를 들어 발목을 보았죠. 하얀 발목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홍도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의원을 모시고 왔답니다. 의원은 소녀의 다리를 보고는 홍도한테 양쪽 팔을 꽉 잡으라고 하였죠.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발목을 맞춰야 하니 꽉 잡거라. 그리하여 의원이 발목을 맞추는데 자던 소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애야 다 되었단다. 지금도 아픈 것이냐? 소녀는 울면서 발목을 움직여 보았는데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던 거죠. 큰일 날 뻔하였구나. 염증이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였다면 평생 절룩거리고 살 수도 있음이야. 며칠 동안 움직이지 말거라. 의원은 염증에 좋은 약재를 주고는 갔죠. 홍도는 정성을 다하여 약재를 다렸습니다. 헌데 홍도한테는 걱정이 생겼답니다. 의원의 진료와 약재를 외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죠. 허나 아픈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답니다. 홍도는 소녀한테 한약을 주며 말을 하였죠. 너는 집이 어디야? 그리고 이름이 뭐야? 나는 홍도라고 해. 나는 오키라고 해. 몸종하고 나왔는데 내가 저작거리를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 아무리 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오키야, 내 다리가 좋아지면 같이 찾아보자. 홍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짐승의 먹이가 되어 있었을 거야. 아까는 정말 무서웠어. 홍도의 모습은 가난한 평민으로 잘 먹지를 못하여 키는 컸지만 몸은 앙상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눈동자만큼은 똘망지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오키는 생각을 하였죠. 의원도 약재값도 홍도가 다 낸 것 같은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줘야 할까? 그리하여 오키는 홍도에게 자신의 향낭을 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홍도야, 여인전에 가서 이 향낭을 팔아줘. 10량 이상 준다고 하면 팔고 만약 10량 아래로 준다면 팔지 말고 그냥 나와. 분명 너를 잡을 것이야. 잡거든 12냥을 얘기해도 살 것이다. 그리고 12냥으로 향낭 만들 수 있는 청과 실과 바늘 그리고 솜과 향재료를 사와줘. 홍도는 오키가 말한 대로 여인전에 갔는데 8량 준다고 하여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흥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찌하노? 얼마면 팔겠느냐? 12냥 주세요. 그럼 팔겠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귀한 향낭이어서 사겠다. 하면 12냥 모두 향낭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주세요. 누가 향낭을 만드는 것이냐? 바느질을 아주 잘하는 아시지요. 어쩐지 고급진 것이 일반 향낭하고는 달리 보였다. 만약 또 팔 향낭이 있으면 나한테 팔거라. 홍도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작은 향낭이 이렇게 값진 것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오키는 다리는 아팠지만 방에 앉아 향낭을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예쁜 술을 놓고 고급스럽게 향낭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오키는 열개를 홍도한테 주며 말을 하였죠.
내가 홍도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들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봐. 향낭 10개를 팔면 그래도 많은 돈이 될 것이야. 그러면 나무하는 일은 그만두고 글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내가 글을 배운다고? 글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글을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생길 거야. 그때 무엇을 할 건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아. 내가 홍도한테 해주고 싶은 일이기도 해. 홍도는 왠지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오키가 자신의 앞날을 걱정을 해주고 밝혀주려고 하니 오키의 말을 꼭 따르고 싶어졌답니다. 오키야, 고마워. 무조건 너의 말을 따를게. 그리고 내가 글을 배우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 오키는 홍도의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니 오키도 홍도가 글을 배우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향낭을 판 돈으로 천자문 서책과 벼루와 붓을 사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작하고 넓은 돌을 찾아오라 하였죠. 그 다음 날부터 자는 시간만 빼고 모든 시간을 천자문을 외우고 돌 위에 글자를 쓰며 공부에 집중을 하였답니다. 오키는 발목이 나으면 자신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있는 동안 홍도한테 많은 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홍도의 집중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오키야, 글 배우는 것이 이리도 재미난 일인 줄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하는 홍도가 너무 기특하였죠. 그렇게 홍도와 오키는 지쳐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정을 쏟았답니다. 그리하여 홍도는 모든 글자를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키는 며칠 전부터 발목의 통증이 완전 사라졌죠. 헌데 홍도가 마음에 밟혀 조금 미룬 것이 너무 오래 지체를 했던 거죠. 오키는 영의정을 하고 계신 박주혁 대감의 늦둥이 고명 딸이었답니다. 이 대감은 늦둥이다 보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헌데 오키가 없어져 발칵 뒤집어졌던 거죠. 그리하여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키 다리가 아파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홍도에게 글을 가르치고자 두 사람은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홍도야? 이제는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홍도는 오키가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같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오키가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 싫었답니다. 허나 오키가 발목이 나았는데도 있어준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죠. 또한 오키는 사실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홍도가 마음에 밟혀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저작거리 초입에 와서는 집을 찾아갈 수 있다며 헤어졌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 정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찡해왔습니다. 오키는 태연하게 집에 들어갔죠. 헌데 오키의 집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죠. 오키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홍도에게 작은 답례로 돈과 쌀을 보내주었죠. 홍도는 돈과 쌀을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답니다. 항상 온기로 가득했던 홍도의 방은 싸늘하게 변했으며 방이 휑할 수가 없었죠. 홍도는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오키를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책 읽는 것도 소홀하게 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답니다. 헌데 오키가 떠나면서 홍도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죠. 홍도야, 세상을 살다 보면 너한테 기회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야. 헌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사라진단다. 그러니 글을 계속 공부하여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홍도는 오키의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고 동몽선습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 수학 배우는데 점점 익히는 속도가 빨라졌죠. 홍도는 어디에 가든 책을 꼭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홍도가 17세가 되었습니다. 홍도는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보며 걸었답니다. 헌데 어디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소리나는 곳에 가보니 길 모퉁이에 한 중년 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중년 부인은 눈을 희미하게 뜨고는 홍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중년 부인이 홍도의 얼굴을 쓰담고는 슬피 울며 말을 하였답니다. 내 아들 태준이가 아니더냐? 어미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보니 좋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는 것이냐? 중년 부인은 홍도를 품에 안고 슬피 울었답니다.
홍도는 슬프게 우는 중년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홍도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났던 거죠. 홍도는 힘겨워하시는 중년 부인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저는 마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 울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부인은 홍도를 다시 보고는 말을 하였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네. 어찌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어서 저한테 업히세요. 댁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홍도는 중년 부인을 업고 중년 부인의 댁으로 갔죠. 중년 부인은 이대감댁의 안방마님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홍도는 서책을 보며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양반댁 자녀들이 여러 명 홍도한테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반댁 자녀들은 천민이 서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천민이면 천민처럼 살아야지 감히 양반의 흉내를 내는 것이야? 괘씸하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군.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리하여 양반댁 자녀들은 홍도가 보고 있는 서책을 빼서 갈기갈기 찢었죠. 천민은 송충이처럼 솔잎을 먹어야 산단다. 어찌 갈잎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럼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다음에도 서책을 들고 다닌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러 명이 홍도를 죽일 듯이 발로 찼답니다. 홍도는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 팔로 머리를 감쌌죠.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뒷짐을 하고 있던 이연이 양반댁 자녀들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되겠는가? 그만하고 말로 하게나. 이연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양반댁 자녀들은 슬슬 자리를 피했답니다. 이연은 홍도를 부축을 하며 일으켜 세웠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홍도한테 가까이에 가서는 귓속말로 빈정거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겠지. 다음에는 때리는 걸로 끝내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면 양반 흉내는 그만해야 할 것이야. 홍도는 이연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누가 이 귀한 서책을 찢었다는 말이오?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여.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게. 그리고는 땅바닥에 찢어진 서책 조각들을 주었답니다. 홍도는 낭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죠. 홍도가 그리워했던 오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허나 찌질하게 맞고만 있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 집에 가서 약을 바르도록 하자. 어찌 사람을 이리 만들 수 있다는 말이더냐? 오키는 홍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웠던 오키를 좀 더 보고 싶었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연은 오키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키는 사대부 가문에 아들이 있는 양반댁이라면 탐을 내는 처자였으니까요. 이연은 오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오키랑자, 천민인 자가 서책을 보고 있어 교육을 시킨 모양이요. 내가 잘 타일렀으니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이요. 저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지요. 헌데 제 눈에는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던데 왜 그럴까요? 이연은 자신의 속을 오키한테 다 들킨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오키는 홍도를 데리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는 약을 발라주며 말을 하였답니다. 홍도야, 오랜만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지 알아? 홍도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한 발짝 떼었는데 뒤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오키가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도야,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오키야,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런 모습을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구나.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잘 수행하고 있었잖아. 벌써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홍도는 살며시 오키를 보았답니다. 헌데 오키는 촉촉한 눈망울을 하고는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며 홍도를 칭찬하고 있었죠. 홍도는 오키의 그런 표정을 보니 예전과 똑같은 오키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키는 변한 것이 없구나. 더 어여뻐진 것 말고는. 오키는 홍도가 어여쁘다고 말을 해주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홍도도 오키가 쑥스러워하며 발그스레해진 얼굴이 참 귀엽게 보여 피식 웃었죠. 홍도야, 너도 사내처럼 키도 크고 멋있게 변한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구나. 홍도도 사내처럼 멋있다는 말에 마음은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예전 생각을 하며 서로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오키는 돌아가려는 홍도를 잠시 세웠답니다. 홍도를 만나면 주려고 내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 홍도는 오키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니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오키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더 생기는 것이니까요. 홍도야, 이거 가져가. 집에 가서 풀어봐. 오키는 홍도한테 커다란 보따리를 안겨주었답니다. 오키야, 이것이 다나한테 주는 거야. 응, 홍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으다 보니 좀 많네. 홍도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고는 오키한테 가까이 가 머리에 꽂아주었죠. 예쁘다. 홍도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내일 보자며 뛰어갔습니다. 오키는 홍도가 머리꼬지를 꽂아주는데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오키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볼이 복숭아처럼 붉은 것이 머리꼬지와 잘 어울렸답니다. 어쩜 이리도 고운 것이야? 한편 홍도는 방에 들어가 오키가 자신을 생각하며 준비한 것들을 꺼내보았답니다. 보따리 안에는 홍도가 비싸서 사지 못한 귀한 책들이 있었으며 천리안, 벼로, 붓, 귀한 종이 그리고 향낭이 있었습니다. 이 향낭은 오키가 직접 만든 것이구나. 향이 너무 좋다. 홍도는 향낭을 손에 넣고는 어여쁘게 변한 오키를 생각하였죠. 헌데 홍도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는 않았답니다. 오를 수 없는 나무였으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홍도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영주 대감님이 홍도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네? 높으신 분이 저를 무슨 일로요? 나도 잘 모르네. 가보면 알지 않겠나? 홍도는 잔뜩 긴장을 하고 이대감댁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서 오거라. 여기 앉거라. 홍도는 넙죽 절을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있거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홍도는 잔뜩 긴장을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대학입니다. 너는 천민이 아니더냐? 어찌 서책을 읽을 생각을 하였느냐? 서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면 천민인 저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서책을 공부한 것이구나. 이대감은 탁자를 탁 치며 껄껄껄 화통하게 웃었답니다. 그래, 홍도야. 너한테 기회가 온다면 잡을 생각은 있는 것이냐? 미천한 제가 마음껏 공부를 하여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보고는 싶습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내가 기회를 주려 한다. 나의 아들이 되어보거라. 네, 아들이요. 이대감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지금은 조정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이대감의 입김은 조정에 깊게 영향을 주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대감은 아들을 지병으로 일찍 잃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죠. 또한 부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 울다 지쳐 겨우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은 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저 멀리서 한 사내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반댁 자녀들은 천민이 서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사내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사내를 때리는 양반댁 자녀들을 혼을 내주려고 하였죠. 가까이 가보니 맡고 있는 아이가 자신이 쓰러졌을 때 도와줬던 홍도였던 거죠. 헌데 당찬 처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옆에 있던 이대감은 찢어진 서책 표지를 무심코 보았는데 대학이라 적혀 있었던 거죠. 이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민의 아이가 대학을 읽을 정도면 머리는 좋은 아이구나. 그리하여 이대감은 부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부인, 아까 길에서 맞던 아이를 아시나요? 제가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었던 홍도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태준이를 어찌나 닮았던지 정말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요.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감, 홍도를 우리 아들로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 아이의 생각도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여 이대감은 홍도를 불렀던 거죠. 홍도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안방마님이 망설이는 홍도의 손을 잡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홍도야,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구나. 우리는 아들이 없고 홍도는 부모가 없지 않느냐? 서로 부족한 것을 같이 채운다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안방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홍도는 부인의 눈물을 보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답니다.
아직 부족한 저지만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되지 않는 아들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감과 부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눈물을 흘렸죠. 그리하여 홍도는 그날 바로 짐을 챙겨 이대감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부름이 있어 방으로 들어갔죠. 오키야,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니 좋은 집안에서 사주단자가 들어오는구나. 어머니, 저는 아직 시집갈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내년이면 18세가 되는데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니? 어머니, 저는 연모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어느 댁 사람이더냐?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를 많이 아껴줍니다. 그러니 그 사내가 누구더냐? 제 다리를 낳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민이 아니더냐? 아니 된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오키야, 아비가 그 사내한테 찾아가 따끔하게 손을 봐줘야. 그때 포기를 할 것이냐? 아버지,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시집갈 때까지 집안에만 있게 하시오. 절대 나가면 아니 됩니다. 네, 대감님. 오키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누웠습니다. 어미다, 잠깐 들어가겠다. 오키는 이불에 누워 울고 있었답니다. 아비와 어미가 고심하여 고른 사주단자이다. 여기에 놓고 가니 보거라. 오키는 홍도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하고 혼인을 한들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사주단자를 꺼내보았답니다. 헌데 이연이었죠. 오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연은 아니었기에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 말을 하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연은 절대 아니 됩니다. 차라리 노처녀로 늙겠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이연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성심이 고운 아이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속은 절대 고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홍도를 포기했으니 아버지, 어머니도 이연을 포기하시고 다른 신랑감을 찾아주세요. 한편 홍도는 이대감님 댁에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오키한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 누구도 오키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오키아 씨, 이제 시집 가시니 어떤 사내도 만날 수가 없다. 내 놈한테 잘해준 오키아 씨를 생각하면 내 놈이 또 여기에 오면 아니 될 것이다. 썩 꺼지거라. 홍도는 오키가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홍도는 짐을 챙겨 이댁 감댁으로 들어갔답니다. 먼저 홍도는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천민의 떼를 벗겼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양반옷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옷을 입고 이대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귀티나게 바뀐 홍도를 보고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웃었답니다. 대감님, 우리 아들 보셔요. 키도 크고 어쩌면 이리도 잘생겼을까요? 홍도는 자신을 보며 아들이라 말해주시는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이홍도이다. 어디 한번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보거라. 홍도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홍도의 절을 받으세요. 이대감과 부인은 절을 하는 홍도를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아들 안아보자. 홍도는 자신을 끌어안고 우시는 어머니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죠. 며칠 후 어머니는 홍도를 불렀습니다. 홍도야, 내 나이가 지금 18세인 것이냐? 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아닙니다. 전 장원급제를 한 후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단다. 헌데 지금 우리한테 아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 이곳저곳에서 교수들의 사주가 오고 있구나. 어머니는 제가 혼인을 하면 좋으신가요? 당연하지. 예전부터 탐나던 교수가 있었는데 마침 사주를 보내왔더구나. 그럼 어머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홍도는 어머님이 웃으시니 그걸로 만족하였답니다. 어차피 오키가 아니라면 그 어떤 처녀라도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홍도는 처음 오키와 천자문을 배웠던 것처럼 자는 시간 빼고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과거 시험에 초집중을 하였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하니 오키가 생각이 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였죠. 홍도는 오키가 준 모든 것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넣었답니다.
허나 향낭만큼은 도저히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향낭을 소중히 몸에 간직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도야, 다음 달 보름에 혼례식을 하기로 하였단다. 그렇게 빨리요? 어차피 혼례식 하기로 했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이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보았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으시면 저도 다 좋습니다. 홍도는 자신이 어머니를 웃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답니다. 날이 지나고 혼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던 거죠. 혼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날 밤만 남아 있었죠. 홍도는 혼례식 내내 향낭을 손에 쥐고 오키만 생각을 했습니다. 홍도 앞에 앉아있는 신부한테는 미안했지만 마음을 준 여인은 오키다 보니 그 누구한테도 마음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신부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향낭을 어디에서 구하셨나요? 홍도는 순간 뜨끔하였답니다. 홍도는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부인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향입니다. 그 향이 특별하여 쉽게 구할 수 없는 향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도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오키, 너야말로 여기에 있는 것이야? 너 시집 간다고 했는데. 오키는 아주 조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방의 창호지를 뚫고 첫날 밤을 보겠다는 귀와 눈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홍도야? 혹시 신부, 신랑이 바뀐 것이 아닐까? 그런 건가? 오키는 순간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왔으니 빨리 잡아야겠다. 그것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너는? 홍도는 순간 놀랬답니다.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 어서 내 옷을 벗겨. 어서. 홍도는 오키가 말하는 대로 족들이 벗은 순으로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호롱불을 껐죠. 신부 신랑이 바뀌었다고 해도 물릴 수 없기에 이제는 급한 마음 내려놓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깊게 안았습니다. 그리하여 첫날 밤도 무사히 지나갔죠. 서방님, 이제 서방님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불철주야 열공하는 모습을요. 부인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장원급제를 하겠습니다. 볶는지 고소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홍도가 과거 시험에 열공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험장에 오키도 쫓아갔죠. 홍도가 과거 시험 보는 내내 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원급제 이홍도,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리하여 홍도는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행진을 하였으며 바로 뒤에 오키가 꽃가마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진귀한 풍경이었죠. 그날은 떠들썩한 고을 잔치가 되었죠. 박대감과 이대감은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키한테 신랑이 홍도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답니다. 아이고, 짓궂으십니다. 홍도와 오키는 부모님들의 깜짝 선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땡덕야담 방문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히나 강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장관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상업 활동도 크게 발달했기에 전국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객주와 여각들이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쫓기는 처지가 된 한 관리가 신분을 숨기고 무명이란 이름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다. 무명이라는 사내는 마을에 숨어들기는 했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 상점들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을 왈자패들에게 둘러싸여 고초를 겪고 있는 보상객주 주인의 여식인
진아라는 여인을 도와주게 되었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무명이라는 사내는 마을에서도 제일 큰 객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성은 김가고 이름은 무명이라 합니다. 내 딸 부탁으로 일자리를 주기는 했다만 자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내 몇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평안도에서 장사를 배우고자 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객주가 그전에는 무엇을 했냐고 묻자 무명은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저를 도와준 사람인데 뭘 그리 꼬치꼬치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쫓기는 신세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아의 말을 듣던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래도 우리 객주에서 일할 사람인데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저 사내가 절 도와주다 왈자패들에게 험한 일을 당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 그러지요. 요식에 저리 말하니 내 더 이상은 묻지 않겠네. 그럼 먼저 허드렛 일부터 배워보게. 자네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면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을 걸세. 그러니 열심히 해보게. 이곳은 장사 잘하는 놈이 제일이야. 재주만 있다면야 먹고 사는 것뿐인가. 내 땅도 가질 수 있고 평민인 우리도 아래 것들을 부릴 수 있다네. 객주 어르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내는 제가 잘 가르칠 테니 아버지는 염려하지 마셔요. 진아는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그림같이 잘생긴 무명이가 마음에 들었기에 자신의 옆에 두고자 했다. 그날 이후 무명은 진아를 아씨라 부르며 진아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진아는 무명이 잠자는 시간에만 떨어져 있을 정도로 옆에 두고 가까이 지냈다. 객주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았다. 무명은 신분을 숨기고 마을에 숨어든 처지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고 언제든지 떠나기 수월한 곡간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객주 주인을 찾아가 곡간일을 배우게 해달라 청했다. 객주 주인은 하나뿐인 여식 진아가 출신도 모르는 빈털터리와 가까이 지내는 게 못마땅하던 차였다. 그런데 무명이 제 발로 찾아와 곡간에서 일하겠다 말을 하니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다. 곡간일은 들어온 물건을 쌓고 관리하는 일이네. 힘이 많이 들고 고단한 일이라 서로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인데 어찌 자네가 곡간지기 일을 하려 하는 것인가? 힘든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듯하여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보부상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일세. 잘 생각했네. 안 그래도 혼이 날 나이가 된 진아가 자네만 감싸고 돌아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구먼. 나가서 막순이란 아이를 찾아가 곡간일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막순이는 계집이기는 하나 셈이 빠르고 수완이 좋아. 자네가 배울 것이 많을 것이야. 자네가 내 딸을 도와준 것이 있어 막순이를 자네에게 붙여주는 것이네. 그 아이가 곡간일에 대해서 잘 알려줄 것이야. 예, 객주 어르신 감사드립니다. 무명이 나가고 객주 주인은 혼자 생각했다. 다행이구나. 저놈을 진아 곁에서 어찌 떼어놓나 걱정이었는데 제 놈이 먼저 말하니 말야. 대충 몇 푼 지어주고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었는데 다행이구먼. 막순이 그것이 성질머리가 고약해 웬만한 사내들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풀 수 있겠구먼. 행여 막순이한테 버틴다 해도 한두 달 지나서 값싼 물건 몇 개 지어주고 멀리 보내면 되겠지. 객주 주인의 의중을 알리 없는 무명은 막순이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객주 어르신이 보내서 왔다고 말했다. 알았어요. 우리 객주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 내일 묘시에 늦지 말고 나오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어라 이놈 봐라. 좋게 대해줬더니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네? 지금 뭐라 하신 게요? 이놈이라고 했다. 설마 내가 니놈한테 도련님이라 했겠냐? 어찌 여인의 입이 이리도 거칠 수 있단 말이오? 어라 이놈 보게 아주 가지가지를 하고 있네? 야 이놈아, 니놈이 양반이라도 되는 것이냐? 어디서 양반님들 흉내를 내는 것이야? 니놈이나 나나 잘 돼봐야 장사치인데 뭘 이리도 호들갑이야? 니놈 눈에는 지금 내가 노는 것으로 보이냐? 나도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내일 오라고 한 것이야. 그러니 잔말 말고 내일 묘시까지 나오기나 해. 알아들었으면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눈앞에서 냉큼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무명은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말하는 막순이에게 놀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청것이라고는 하나 어찌 저런 말들을 여인이 입에 담을 수 있는 거야. 두 번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구나. 무명이 중얼거리며 처소 앞에 다다르자 처소 앞에서 무명을 기다리던 진아가 환한 목소리로 무명에게 말했다. 어디를 그렇게 나다니는 것이야?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무명이 진아를 보고는 인사하며 말했다. 아씨,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부르시면 제가 아씨를 찾아 뵈었을 터인데요. 그럼 너는 왜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야? 아씨, 이놈은 내일부터 곡간지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객주 어르신께서도 승낙하신 일이니 더 이상 아씨를 모실 순 없을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순 없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없던 일로 해달라 할 테니 넌 그리 알고 있어. 아씨, 이놈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싫어. 난 그렇게 못해. 지금 당장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릴 테니 너도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 진아는 화가 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 무명이는 소녀가 잘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곡간 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진아야, 무명이는 우리 집 하인이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저렇게 곡간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연유로 말리는 것이야? 너도 무명이에게 도움받은 것 때문에 무명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지 않더냐? 그럼 무명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네가 은혜를 갚는 것일 터인데, 그런데 너는 어찌 네 생각만 하는 것이야? 진아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때 무명이 입을 열었다. 아씨, 이놈이 정 힘들면 아씨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시지요. 무명이 마저 객주의 말에 힘을 보태자 진아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말하고는 객주의 방을 나갔다. 진아가 나가자 무명도 객주에게 인사를 하고 처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무명은 묘시가 되자 막순이가 있는 곳간으로 향했다. 늦지 않게 왔네. 그래도 싹수가 제법 있는 사내였구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자마자 면전에 대고 막말을 내뱉는 막순이를 보고 있자니 무명은 한숨부터 나왔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도록 해. 내가 확인할 테니까 적당히 할 생각일랑 하지 말고. 대체 언제까지 내게 막말을 할 생각인 거요? 그럼 내 놈도 막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나도 막 하겠어. 그래,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볼 테면 해봐. 나는 네 놈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막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혼자 남겨진 무명은 막순이의 말과 행동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내가 아무리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몸을 피해 있다고는 하나 저런 아랫것에게 이런 막말까지 듣다니. 무명은 잠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이내 곳간 안을 둘러보고는 물건들을 살피며 외우기 시작했다. 무명은 물건들 이름을 다 외우고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곳간으로 가서 막순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막순이는 저녁이 다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를 허투루 보낸 무명은 다음 날에도 묘시의 곳간으로 향했다. 그런데 막순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곳간에서 기다렸는데 왜 나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네 놈 때문에 내 할 일도 내팽개치고서 네 놈에게 시간을 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소. 못 오면 못 온다.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었으면 내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니놈이 내게 찾아와 물으면 될 것을 내가 왜 니놈에게 먼저 말해줘야 하는데. 막순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기에 무명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곳간의 물건들은 다 외운 것이야? 어제 내 진지게 다 외웠어. 한번 확인해 보시오. 필요 없어. 확인은 내가 뭐하러 해. 뭐요? 필요 없다니? 확인하려고 다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오? 일은 네가 하는데 내가 확인을 왜 해. 일을 못해서 혼이 나도 네가 혼나는 건데 내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알겠소. 그렇다 합시다. 그럼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오? 오늘은 이 곳간에 있는 물건들을 일단은 다 꺼낸 다음에 같은 품목끼리 다시 잘 정리해서 곳간에 넣어 놓아라. 이 많은 것을 오늘 다 해야 한다는 말이오?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객주 어르신을 찾아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아니요 하겠소. 하면 될 것 아니오. 막순이는 그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막순이가 시킨 일을 다 끝낸 무명은 사람들에게 물어 막순이가 지내는 처소를 찾아가 방문 앞에서 막순이를 불렀다. 이보시오. 잠시 나와보시오. 오늘 시킨 일을 다 했으니 확인해 주어야 할 거 아니오. 막순이는 방문을 열지도 않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알았으니 네 방으로 돌아가 쉬어. 내가 내일 확인할 것이니 늦지 말고 나오거라. 무명이는 막순이의 행동에 이제는 이골이 났는지 별 대답 없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무명이의 처소 앞에는 무명이가 돌아오길 오랜 시간 기다렸는지 진아가 툴툴대며 서성이고 있었다. 왜 이제야 오는 것이야? 아씨가 이곳엔 무슨 일입니까? 무명히 네가 걱정돼서 왔지. 막순이 그것이 겉은 계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힘 좋은 사내와 다를 바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혹여 막순이가 괴롭히지는 않던? 아닙니다. 막순이 처자는 곳간 일을 저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놈을 이리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객주 어르신이 하시면 크게 화를 내실 겁니다. 무명이 진아에게 차갑게 말하자 진아는 마음이 상했는지 대꾸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다음 날 무명은 다시 곳간으로 향했다. 곳간 앞에는 막순이가 먼저 나와 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어제처럼 곳간 정리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도록 해라. 아니, 지금 뭐라는 것이오? 어제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라니. 지금 나한테 곳간 일을 알려주려는 것이 맞소? 하라면 할 것이지 무식한 놈이 왜 이리 말이 많아. 야, 이놈아. 정하기 싫으면 객주 어르신에게 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야. 막순이는 그 말만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아니, 저 계집을 가만둬야 한다니. 내 처지가 이렇지만 않았어도 저딴 계집 홍군형 내주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을. 그래, 쥐 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했으니 참고 견디면 분명 기회는 올 거야.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는 없지. 지금은 내가 참는다. 하지만 언젠간 내가 저 여인을 기필코 홍군형을 내주고 말 것이야. 그날 이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 무명은 매일 곳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안으로 정리해서 넣어놓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무명은 곳간 안에 있는 같은 물건이라도 좋은 물건과 안 좋은 물건을 점점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옥수수는 닷새 전에 들어왔는데도 껍질이 말라있지도 않고 오히려 촉촉하기까지 하네.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군. 반면 이 옥수수는 어제 들어왔는데도 껍질이 마르고 시들어서 내다 팔기는 힘들겠구나. 무명이가 옥수수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막순이는 생각했다. 이전에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들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런데 이자는 두 달도 안 돼서 상품의 가치까지 알아보는구나. 이제는 믿고 일을 맡겨도 되겠어. 막순이는 그동안 고생한 무명이에게 칭찬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무명이에게 다가가 말을 했다. 이젠 제법 물건을 볼 줄 아는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무명은 갑자기 들려온 막순이의 목소리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 곳간에 쌓아놓은 상자에 몸을 기대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쌓아놓은 상자들이 무너지면서 막순이를 향해 상자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무명이가 떨어지는 상자와 막순이 사이에 끼어들어 막순이에게 떨어지는 상자를 몸으로 막았다.
깜짝 놀란 막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무명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아이고 놀래라. 그런데 이 사내가 떨어지는 상자를 지금 몸으로 막아서 나를 구해준 거야? 막순이는 떨어진 상자보다 자신을 보호해준 무명희에게 더 놀랐다. 한편 무명희는 별일 아닌 듯 옷깃을 툭툭 털며 떨어진 상자를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막순이를 보고 무명희는 손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으시오? 갑자기 인기척을 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소. 아이구야, 이걸 또 다시 쌓아야 하네. 무명희의 목소리를 들은 막순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며 무명희에게 말했다. 내가 못 올 때를 온 것이냐? 그럼 인기척을 갑자기 하지. 나 인기척 해도 될까요? 하고 해야 하는 것이야? 이놈아, 훔쳐가려다 걸린 도둑놈 마냥 뭘 그리 놀라고 그래? 됐소, 말을 맙시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막말을 하실 거요? 나도 이제 못 참습니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여인이 반말로 막대하는 걸 이 정도 참았으면 오래 참은 겁니다. 무명이 화를 내듯 말하자 막순이 볼이 불그스름해지더니 막순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네, 알겠어요. 오라버니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순이, 아까 머리라도 다쳤어? 나한테 지금 뭐라 한 거요? 내가 상자에 맞아서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소. 막순이 그대가 날 오라비라 부르는 환청이 들리오. 내가 들은 것이 맞는 것이오? 환청이 아니에요. 오라버니, 절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아니었으면 저는 저 상자들에 깔렸을 거예요. 오라버니는 괜찮으신 겁니까? 무명과 막순이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무명과 막순이는 곳간 일도 같이 하고 밥도 함께 먹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 그렇게 늘 함께하다 보니 무명과 막순이는 어느새 오누이 사이처럼 가까워졌다. 그런 두 사람을 진아는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다. 진아가 일꾼 한 명을 불러 속닥였고 잠시 후 그 일꾼이 막순이가 쉬고 있는 처소로 찾아가 입을 열었다. 막순이 안에 있는가? 막순이가 대답하며 밖으로 나왔다. 아재, 무슨 일이에요? 객주 어르신께서 곳간에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라고 하시네. 낮에는 괜찮았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객주 어르신께 말씀드릴게요. 일꾼이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막순이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오라버니, 제가 금방 다녀올 테니 저녁밥 마저 먹고 계세요. 밤길도 어두운데 같이 가서 둘러보자.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 저녁밥을 먹고 있던 무명과 막순이는 곳간으로 함께 가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곳간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 안에 있다고요. 막순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곳간 문은 밖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다. 한편 밖에서는 잠긴 곳간 문을 바라보고 진아와 한 일꾼이 웃고 있었다. 속이 다 후련하다. 막순이 저것이 매일 무명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싫던지.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어. 너는 내일 아침에 저 문을 열어주거라. 그 전까지는 절대 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예, 알겠구먼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문 안쪽에서 듣고 있던 막순이가 말했다. 진아 씨, 맞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곳간 안에 막순이만 혼자 갇혀있다 생각한 진아는 막순이가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 말하는 것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대로 일꾼과 같이 돌아가 버렸다. 한편 곳간 안에 함께 갇히게 된 무명과 막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열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있으니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구나. 내일 아침에도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힘으로 열어서 너를 내보내줄 것이야. 오라버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농을 하십니까? 오라버니는 참 속도 편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속이 편하다니. 막순이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본다면 그리는 말 못할걸? 무명은 막순이와 거리를 두고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점점 내려갔고 막순이는 추웠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며 앉은 채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무명은 생각했다. 막순이를 저리 놔두면 곧불에 걸릴 게 뻔한데. 사내인 나도 일이 추운데 막순이는 여인의 몸으로 오죽할까. 아무리 오누이처럼 지내고는 있으나 막순이도 여인인데 함부로 안아줄 수도 없고. 아니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오늘을 무사히 버텨내야지. 무명은 생각 끝에 자신의 윗옷을 벗고는 앉아서 잠이 든 막순이에게 다가가 품에 안고 같이 누웠다. 무명과 막순이는 벗어놓은 윗옷을 입을 삼아 서로 체온을 나눴다. 깊게 잠이 든 막순이는 무명의 품에 더 깊게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무명이 품에 잠들어 있던 막순이는 무명이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 잠들어 있는 무명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생각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오라버니도 사내라고 내가 잠든 틈을 타. 설마 나를 아는 건가? 막순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심하게 떨려왔다. 그때 무명이가 눈을 뜨고는 멋쩍어 하며 말했다. 몸은 괜찮은 거야? 막순이 네가 곧불에 걸릴까봐 체온을 나눠준 것뿐이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네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제가 뭐라 했나요? 하지만 저는 시집은 다 갔으니 오라버니가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해요. 책임을 지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건 좀 내가 억울하지 않을까? 막순이는 무명이의 말에 서운했는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럼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처녀인 나를 밤새 품고 계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오라버니 얼른 일어나 옷이나 입으세요. 금방 곳간문이 열릴 텐데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면 어찌하려고 그래요. 막순이는 그리 말하고는 등을 돌려 서 있었다. 무명이가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추위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시집도 안 간 여인을 품에 안은 것은 사실이니 모른 채 하는 것도 사내의 도리가 아니지. 막순이가 내 여인이 되는 것 또한 하늘이 내게 준 운명이겠지.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곳간 문이 열렸다. 곳간 문을 열어준 일꾼은 무명이와 막순이가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그 길로 무명이와 막순이는 객주 어르신을 찾아가 지난밤의 일을 말하고는 부부가 될 수 있게 허락해달라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아주 잘 됐구나. 두 사람은 내가 봐도 천생배필이니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두 사람이 우리 집 하인도 아니고 내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인데 내 허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두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객주는 흔쾌히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했다. 그리고 객주 안에 있는 방을 내어주고는 그곳에 살림을 차리라고 했다. 며칠 후 무명과 막순이는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사람만의 혼례를 치렀다. 그런데 두 사람의 혼인을 못마땅해 하며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객주의 딸인 진아였다. 원래 무명이는 내 것이었는데 못생긴 막순이한테 뺏기다니. 필시 막순이 저것이 잘생긴 무명이한테 꼬리를 쳐서 일을 치른 게 분명해.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내 것을 빼앗았으니 막순이 너도 당해봐. 내가 기필코 이 두 년놈을 떨어뜨리고 말 거야. 진아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무명과 막순이는 부부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주에서 일하는 보부상 중 한 명이 지나가던 무명이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희한하네. 너무 많이 닮았는데.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궁금해서 미치겠네.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진아가 보부상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재 누구와 닮았단 말이에요? 혹여 저자와 닮은 사람을 보기라도 한 것이에요? 그게 닮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저자의 용모와 비슷한 사람의 방이 관아 앞에 붙어 있기에 궁금해서 그랬네요. 방이 붙은 것은 필시 죄인일 터인데 저자가 죄인일 리가 없지요.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요. 그래, 무명이가 죄인일 리가 없지. 아재,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돼, 알았지? 진아는 그 길로 방이 붙어 있다는 곳을 찾아가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명이와 막순이가 부부가 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관아에서 사또와 포졸들이 객주로 찾아와 다짜고짜 무명이를 찾았다. 여기 무명이란 사내가 있는가?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곳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죄인을 신고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죄인을 신고하면 제게는 어떤 상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그건 일단 무명이란 사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그때 이야기하세나. 아재, 가서 무명히 그놈을 잡아오세요. 막순이도 끌고 오고요. 막순이 그것이 제 서방 잡혀가는 걸 보고 표정이 어떤지 봐야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일꾼들이 무명과 막순이를 사또 앞에 데리고 왔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서방님과 저는 이 객주 밖을 나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순이가 사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무명이가 막순이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부인, 미안합니다. 진작 부인에게는 나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막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무명이의 얼굴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무명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사또, 이 여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나만 잡아가 주시오. 이 여인은 내 신분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저 나한테 이용당한 불쌍한 여인일 뿐이니 부디 나만 잡아가시오. 당신이 별장 김자염이 맞습니까? 그렇소, 내가 별장 김자염이요. 이제 와서 뭘 숨기겠소. 제발 나만 잡아가고 우리 막순이는 풀어주시오. 무명이가 별장 김자염이 맞음을 확인한 사또는 무명이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여태 이곳에 몸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셨습니다. 별장 나리를 찾아 전국에 방이 안 붙여진 곳이 없습니다. 세자가 보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김자염은 몹시 놀라며 사또에게 되물었다. 진정세자 저하께서 무사히 보위에 오르셨단 말입니까? 예, 어서 한양으로 가실 채비를 하시지요. 저희가 한양까지 모시겠습니다. 김자염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막순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사또에게 말을 했다. 채비를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빈몸으로 이곳에 왔으니 빈몸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자염은 다시 막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막순이, 내 비록 신분을 속이고 그대와 연을 맺기는 했으나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거짓이 없었다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자세한 건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하리다. 저는 서방님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평생 서방님을 믿고 따를 뿐이니 어디를 가시든 서방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진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김자염은 바닥에 주저앉은 진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진화처자가 부린 횡포가 오히려 내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으니 더는 논하지 않겠네. 객주 어르신께는 잘 지내다 간다고 전해주게. 김자염과 막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과 문 밖을 나섰다. 진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객주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남자의 외모에만 현혹되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여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했고 진아는 점점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절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피해 평생을 홀로 쓸쓸히 지냈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땡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